아무도 제 뒤를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제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습니다. 이 당연해 보이는 자유가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을 자유롭게 걷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물론 가명이고요. 진짜 이름은 아직 밝힐 수 없습니다.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 때문입니다. 저는 2010년 19살의 나이에 평양의 한 예술학교에서 춤을 추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노래를 좋아했고 무용을 사랑했으며 언젠가 진짜 무대에 서는 예술인이 되는 게 꿈이었죠. 하지만 그 꿈은 어느 날 갑자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멈춰 섰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김서연 동무국가가 당신을 선택했소. 영광스럽게 생각하시오. 그 말 한마디로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를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거부할 권리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용기 내어 꺼내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지옥 같은 시간들, 그리고 자유를 향한 처절한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곳엔 제가 남겨두고 온 수많은 서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인간이 아닌 물건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는지, 그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겨울, 저는 평양 모란봉구역에 있는 예술학교의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아침 6시 기숙사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혁명가요에 눈을 뜹니다. 위대하신 장군님의 은덕으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된다. 매일 아침 듣는 방송이었지만 그땐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으니까요. 세수를 하고 교복을 입습니다. 검은색 치마에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가슴에 달린 배지.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얼굴이 새겨진 그 배지를 매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러우면 불경제로 생활총화에서 비판을 받았으니까요. 아침 점호 시간, 우리는 줄을 맞춰 서서 충성의 맹세를 외쳤습니다. 위대하신 김정일 장군님께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열정적으로 외치지 않으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래도 평양에 사는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단기관에서 일하는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원이었죠. 이 성분이 좋지 않았다면 저는 평양에서 살 수도 예술학교에 다닐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특권도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전기가 하루에 2~3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배급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던 아사자들이 쏟아지던 시절은 지났지만 그래도 북한의 삶은 늘 빠듯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오전엔 무용 실습을, 오후엔 혁명 역사 수업을 받았습니다.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업적을 외우고 미제국주의의 만행을 배우고 남조선 괴뢰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듣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남조선 인민들은 미국 놈들의 식민지 노예로 살고 있다. 길거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널려 있고 부자들만 호의호식한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숙사 친구 미양이가 몰래 중국에서 넘어온 DVD를 보여줬을 때였습니다. 한국 드라마였죠. 화면 속 서울은 너무 화려했습니다. 높은 빌딩, 밝은 조명,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야, 이거 다 꿈인 거야. 남조선은 진짜 지옥이라니까. 미양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배운 게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입 밖에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생각을 누군가에게 말했다가는 반동 사상으로 몰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며 그저 주어진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무용 연습에 집중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당에 충성하는 모범 학생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안전한 길 같은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2010년 4월 벚꽃이 피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무용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무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김서연 학생, 즉시 교장실로 오시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생활총화에서 비판받을 일이 있었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교장 선생님 외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인민복을 입은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순간 직감했죠. 저 사람들은 보이부입니다. 김서연 동무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이번에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소. 국가가 당신의 재능을 인정하여 특별예술단에 선발했소. 이건 최고의 영광이오. 특별예술단.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뭔가 끔찍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계속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이부 요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동무, 이건 명령이요. 국가의 부름을 거부하는 건 반역이요. 동무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소?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버지는 당 간부였지만 그조차도 이 결정 앞에선 무력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특별예술단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주일 후 저는 평양 시내 어느 비밀시설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엔 저처럼 18에서 21살 사이에 젊은 여성들이 이미 30여 명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예쁘고 재능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울고 있었고 어떤 친구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국가 최고 지도자들을 모시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한다.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이 필요하다. 비밀을 누설하면 너희뿐 아니라 3대가 멸한다. 교육 책임자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예절을 배웠습니다. 차를 따르는 법, 술을 따르는 법, 노래하고 춤추는 법.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것이었습니다. 진짜 임무는 더 끔찍했습니다. 너희 몸은 이제 국가의 것이다. 개인의 의지 같은 건 없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인간이 아니구나. 밤에 기숙사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들키면 또 비판을 받으니까요. 왜 나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난 것, 예쁘게 태어난 것. 그게 제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위대한 나라야? 이게 인민의 행복을 위한 체제야? 19살 저는 처음으로 진짜 북한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구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여기서 나가겠어. 5년이 흘렀습니다. 24살이 된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꿈도, 존엄도,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할 힘도. 매일 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고 얼굴엔 미소가 아닌 가면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소유물이었습니다. 언제, 어디로 불려갈지 모르는 상태로 대기하다가 전화 한 통이면 즉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고위급 간부들의 연회, 초대소, 별장. 어디든 명령이 떨어지면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했던 일들은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웃어라, 즐거운 척해라, 명령에 복종해라.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수용소행이거나 더 나쁜 경우엔 처리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선발됐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에 착하고 순수했던 친구였죠. 어느 날 그 친구가 한 간부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일주일 후 은혜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통보만 있었습니다.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 칸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면서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나는 살아야 해. 탈출. 그 단어를 입 밖에 내는 것조차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매일이 죽음 같은 삶이었습니다. 차라리 자유를 향해 죽는 게 나았습니다. 준비는 신중하게 아주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보를 모았습니다. 같은 처지의 친구 중 한 명, 수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탈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을 때만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만강이 제일 얕은 곳이 어딘지 알아? 국경 경비가 제일 허술한 시간대는 언제야? 중국으로 넘어가면 누구를 믿어야 해? 이런 정보들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외부 손님들과의 대화에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심지어 경비원들의 잡담에서도, 그리고 돈을 모았습니다. 우리에게 정식 월급은 없었지만 가끔 선물이나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돈이나 물건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절대 쓰지 않고 모두 숨겨두었습니다. 베개 속, 신발 밑창, 화장품 통 안, 찾기 어려운 곳곳에. 2년 동안 모은 돈은 중국 돈으로 약 2,000위안 정도였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국경을 넘는 데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감시를 받았습니다. 외출은 거의 불가능했고 나갈 때도 반드시 보고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시간이 체크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왔습니다. 2017년 10월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행사 준비로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소보다 통제가 느슨해지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함경북도 무산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지역 간부들을 위한 공연이 있었거든요. 무산, 중국 국경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수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간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조심해. 그리고 성공하면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줘. 저는 약속했습니다. 꼭 살아남아서 진실을 말할게. 2014년 10월 25일 새벽 3시. 저는 무산의 한 여관 2층 화장실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공연은 전날 밤 끝났고 내일 아침 평양으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 붙잡히면 수용소에서 고문당하다 죽을 거야. 가족들도 연좌제로. 온갖 두려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너는 평생 노예야. 죽어서도 자유롭지 못해.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10월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래는 약 4m 높이. 떨어지면 다칠 수도 있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배낭에는 최소한의 옷가지와 숨겨뒀던 돈, 그리고 중국 브로커의 전화번호가 적힌 작은 종이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뛰어. 지금. 생각하지 마. 저는 창문 틀을 잡고 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쿵. 땅에 떨어지는 순간 발목에 통증이 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향해, 강을 향해, 자유를 향해.
무산에서 두만강까지는 약 10km. 사람 없는 산길을 따라 2시간을 뛰었습니다. 넘어지고 가시에 긁히고 숨이 차올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쯤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가장 얕은 곳은 불과 50m 정도. 하지만 그 50m가 생사를 가르는 거리였습니다. 강변에 숨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국경 초소가 보였습니다. 약 200m 떨어진 곳에 경비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자동 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 사이를 뚫고 가야 해. 기다렸습니다.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을 노렸습니다. 새벽 6시 교대 직전 10분이 가장 허술하다는 정보를 얻었었습니다. 5분, 10분, 20분. 드디어 경비병 한 명이 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몸을 낮추고 강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너무 차가워서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10월의 두만강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물속을 헤쳐나갔습니다. 발이 미끄러지고 물살에 떠밀리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0m, 30m,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병이 저를 발견한 겁니다. 쏜다. 탕, 탕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물에서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죽는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미친 듯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는 게 아니야. 저쪽에서 자유로운 땅에서 죽을 거야. 40m, 45m. 총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제 손이 반대편 강둑의 흙을 잡았습니다. 중국 땅.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뒤에서 계속 총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국경을 넘은 저를 향해 쏠 순 없었습니다. 국제 문제가 되니까요. 강둑을 기어올라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총소리가 들리지 않자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온몸이 떨리며 저는 땅을 움켜쥐었습니다. 해냈어. 나 해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공포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전부였을 겁니다. 강을 건넌 건 탈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 숲속을 헤매다가 저는 작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연변 지역의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배낭에서 꺼낸 종이 쪽지. 거기 적힌 전화번호로 공중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르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여보세요? 중국어를 섞어 쓰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김 선생님께 연락받으라고 했습니다. 암호였습니다. 미리 알아둔 브로커 접선 암호. 아, 알았어요. 지금 어디예요? 위치를 말하자 그는 1시간 후 마을 입구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1시간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골목 구석에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경계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신고되면 끝이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로 간주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합니다. 그럼 저는 수용소에서 고문당하다 죽을 겁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빨리 타요.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브로커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돈 있어요? 네. 2,000위안 있습니다. 그는 돈을 세어본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최소 5,000위안은 있어야 하는데 일단 숨을 곳부터 찾아야겠네. 차는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약 2시간을 가서 도착한 곳은 낡은 농가의 지하 창고였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공안이 순찰 돌거든요.
지하 창고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도 없고 침대도 없고 그냥 시멘트 바닥에 담요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3개월을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숨죽여 지냈고 밤에만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밥은 하루에 2번 브로커가 가져다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장 힘든 건 고립감이었습니다. 지하 어둠 속에서 혼자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내가 탈출한 걸 알았을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 생각을 하면 너무 미안하고 괴로웠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탈북하면 3대가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제 가족들도 지금쯤 평양에서 쫓겨나 수용소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저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죽습니다. 차라리 제가 살아서 언젠가는 그들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브로커가 위험한 제안을 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중국 농촌에서 1년 정도 일하면서 돈을 모으는 게 어때요?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하면 돈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했습니다. 신분증도 없는 불법 체류자가 밖에서 일한다는 건 언제 잡힐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저는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브로커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탈북자 단체에 연락해 볼게요. 가끔 구조작전을 하거든요. 돈이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게 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브로커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한 단체에서 당신을 도와주기로 했대요.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한국으로 가는 루트예요. 하지만 정말 위험해요. 잡히면 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는 것도 매일이 위험한걸요. 2018년 1월, 저는 다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남쪽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향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갈 순 없습니다. 중국이 탈북자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라오스나 태국 같은 제3국을 거쳐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루트를 택합니다. 저 역시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2018년 1월 말 저는 브로커의 안내로 중국 남부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기차, 버스, 때로는 트럭 짐칸에 숨어서 며칠을 이동했습니다. 검문이 나올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걸리지 마. 다행히 무사히 중국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것도 불법이었지만 이번엔 브로커가 현지 인맥을 이용해 길을 열어줬습니다. 얼마를 주고 매수했는지는 모르지만 덕분에 저는 라오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한 건 2월 초였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저처럼 한국행을 준비하는 15명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60대 할머니였고 어떤 분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였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 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언니, 처음이에요? 18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녀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너무 떨려요. 저도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왔대요. 태국만 넘으면 한국 대사관이 있거든요. 우리는 라오스에서 일주일을 머물며 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순 드디어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비교적 합법적인 루트였습니다. 라오스 태국 국경에서 저희는 의도적으로 라오스 경찰의 불법 월경자로 자수했습니다. 그러면 라오스 경찰이 저희를 구금했다가 태국으로 추방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도 돈이 들었지만 브로커와 한국 단체가 도와줬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날 저는 처음으로 안전을 느꼈습니다. 태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만큼은 적어도 북으로 끌려가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틀 후 우리 일행은 방콕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앞에 섰을 때의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어우러진 그 문양이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게 우리나라 깃발이구나. 문을 열고 들어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직원분이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봤지만 곧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차근차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포도 외로움도 절망도 그리고 희망도. 신원 확인 절차는 까다로웠습니다. 북한에서의 신분, 출신 성분, 탈출 경위, 중국에서의 행적. 모든 것을 상세히 진술해야 했습니다. 혹시 북한이 보낸 스파이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쁨조 출신이라는 걸 밝히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창피했고 수치스러웠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신원 확인이 안 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직원분은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안전해요.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한 달 후 비행기 표가 나왔습니다. 방콕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 2018년 3월 15일. 저는 평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푸른 하늘 위를 날아가는 기분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나 진짜 가고 있구나. 자유로운 땅으로.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내 방송이 들렸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구나.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통일부 직원분들이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운 땅에 왔다는 걸. 저희는 곧바로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통일부 산하 교육시설입니다. 3개월 동안 그곳에서 한국어, 컴퓨터, 사회제도, 취업교육 등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신용카드, 민주주의, 선거, 표현의 자유.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여기선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여기선 대통령을 욕해도 잡혀가지 않아요? 제가 물었을 때 교육 담당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물론 명예훼손 같은 건 문제가 되지만 비판하는 건 자유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부러웠습니다. 아, 이게 진짜 자유구나. 하나원을 수료한 뒤 저는 서울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시작한 새로운 삶. 처음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홀로 밤거리를 걷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나 혼자 밤에 걷고 있어.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여성이 밤에 혼자 다니는 것, 누구의 허락도 없이 어디든 갈 수 있는 것, 감시받지 않는 것. 이 당연한 자유가 제겐 기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언젠가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쫓기는 꿈, 붙잡히는 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꿈. 그리고 가장 힘든 건 북에 남겨둔 가족들 생각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그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자유를 얻은 대가로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죄책감은 평생 제 가슴을 짓누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서연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말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제가 겪었던 그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꿈꾸지만 꿈꿀 수조차 없는 사람들,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낼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존재를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빼앗긴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부디 그 자유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이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2010년 19살에 자유를 빼앗겼고 2018년 27살에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